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힘듭니다. What makes you hard? In Korea. In Korea. 제가 영어를 좀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하셔가지고. 콩글리시라고. 그렇죠. 한국에서 하면 콩글리시고 또 뭐 이게 뭐 어디 나라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싱가포르식 영어를 싱글리시라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특색이 다 있어요. 방글라데시 영어를 방글리시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 좀 그 구분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음흠. 인도네시아 영어는 잉글리시라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거기 또 사실 들어보면 또 영어랑 좀 흡사한 것 본래 영국 영어랑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몰라요, 저도. 그래서 써놨네. 그 인코텀즈 규칙들과 운송인이라고 돼 있는데 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푸는 게 또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실력 없다는 거는 뭐 이미 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인트로 영상에 나가잖아. 그 좀 그러지 마요, 진짜. 왜? 무슨 문제인데?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눈먼카고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눈먼카고는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고 시간을 지났어.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검증이 될 수 없는 그렇게 또 오랜 동안 또 겸손은 또 아유 참. 자, 오늘은 그래서 운송인한테 물건,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그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고 그 제3자가 물건을 운송해 줬을 때 그 운송인을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무역거래에서 직접 물건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인코텀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 비엔나 협약이라고 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비엔나 커피는 들어봤는데. 그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외교 관리에 아예 무시해버리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무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하는 그런 협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운송인이다라고 하면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옮기는 때는 그 운송인이라고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인 제3자를 운송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이 네. 그 그룹 계열사에서 네. 그 포딩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계열사는 그러면 독립적인가? 법인 자체가 독립법인이니까 뭐. 주인이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독립 그 계산을 갖다 독립채산제로 가느냐 뭐 이런 거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엔나 협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아예 규정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까지 협약에서는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판단은 법관이라든지 중재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물건을 공급받으니까 일반 하주에 대해서는 막 덤핑 치고 그러잖아. 뭐 그럴 수도. 그랬을 때는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또 그 운시트랄 차원에서 이게 각국의 판례들을 갖다가 또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텍스트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는 검색을 안 해봤지만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도 그 협약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얘기 해주시죠. 비엔나 커피. 중간에 제가 됐어요. 데스는 죽음인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죽음을 갖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문 들어갑시다. 그래서 운송인한테, 그러니까 독립된 운송인한테 물건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개념을 우리 실무에서는 두 글자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 아니죠. 인도는 D로 시작되는 규칙은 목적지에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운송인이 그 매수인한테 바이한테 물건을 줄 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은 뭐라고 운송인한테 물건을 갖다가 넘겨주는 걸 갖다가 물어봤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실무에서, 무역 실무에서 몰라? 그걸 다 통틀어서 선적이라고 합니다.
배에다가 물건을 실은 것만 선적이 아니고 선적의 개념은 좁게 봤을 때는 운송기관에다가 적재하는 것 자체를 선적이라고 하지만 또 운송인에게 물건을 전달되는 모든 것들을 다 선적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야,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논란이 실무에서 그렇게 쓴다니까. 난 실무에서 3도를 써본 적이 없고요. 그 운송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내고 실무라든지 무역 실무에서는 그걸 다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는 복합 운송인한테 복합 운송인이 서울에서 물건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게 선적 서류가 되는 겁니다. 아, 일단 넘어갑시다. 그 3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특화돼가지고 발전된 게 아마 우기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정학께서 무역이라는 거를 딱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참습니다. 예, 예. 네. 내가 무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기 그 운송인에게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그것을 선적이라고 하고. 그럼 그게 영어로는 뭐예요? 예? 영어로는 shipment. shipment. 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요. 내가 참는다. 그래서 이게 선적지 인도 규칙들이 뭐가 있죠? 인코통지에서 FCA, FOB, F로 시작되는 거랑 FAS, 그다음에 EXW, 뭐 C로 시작되는 거 쫙. 자, 그렇게 되면 선적은 인도랑 똑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F로 시작되는 규칙과 C로 시작되는 규칙은 선적은 인도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D로 시작되는 규칙은 선적은 선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인도는 목적지, 도착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인도랑 관련해 가지고 인도의 장소 이런 것들은 인코톤주로 이렇게 결정을 갖다 하죠. 그런데 인도의 시기를 정할 때는 무슨 조건에서 정하냐면 계약서의 선적 조건에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장소는 인코톤주 규칙에서는 본선상에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인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인코톤주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건 계약서에 어디 들어가? 계약서에 있는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서 기간을 언제로 하자라고 하는 그 조항이 선적 조건이다, 선적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적이 되고 운송인에게 인도가 되게 되면 그 위험이 이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앞으로 얘기할 거는 중간에 운송인이 여럿이 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겼을 때 위험이 이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기의 운송수단을 써가지고 직접 운반을 갖다 했을 때 그것을 선적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흥미롭네. 그래서 그 내용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자인데 예. 물건이 들어왔어. 예. 근데 우리 회사에 차가 하나 있어. 예. 그 차 보내가지고 물건 술 거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DDP였을 때 예. DDP였을 때 그게 되냐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또 이게 내가 수출자인데 FCA 조건이야. 예. 내가 차가 있어. 예. 내 차에 실어가지고 부두까지 보내준다. 부두까지 보내준다. 어. 그런 것도 그랬을 때 이제 그럼 내 차로 실어가지고 그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차로 싣는 게 내 차로 싣고 가는 그 구간이 여기서 말하는 운송 구간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밑으로 쭉 하는 건데 내용이 어려우면서도 나중에 일 터졌을 때는 또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27번 문단에서는 그 무슨 얘기를 갖다 하냐면 어떻게 인도를 갖다 하느냐 인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인코통제에서 인도는 뭐라고 해 있죠? 무엇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거다? 위험 이전. 위험 이전하는 요건을 갖다 갖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갖다 제가 세 군데 쳐놨죠. 본선상에 두면 두 군데 아닙니까? 세 군데라고 보는데요. 아, 맞네. 중간에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본선상에 두면 그 인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 뭐가 있죠? FOB, CIF, CFR 같은 본선상에 두면 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인에게 교부 저런 것들은 뭐 CIP라든지 CPT를 보게 되면 뭐를 교부로 해석한 거야? 운송인에게 교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봅시다. Placing the good, 그 다음에 뭐 있어? Handing them over to. 핸딩 오버를 교부라고 한 거야? 그렇죠. 운송인에게 교부.
이 잘못된 번역 아닙니까? 제가 번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교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 했습니다. 핸딩 오브를 교부라고 한다. 네, 교부라고 한다. 아. 인도라고 하면 헷갈려요. 핸드 오버가 우리 보통 인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교부가 되든 본선상에 두든지 간에 운송인에 처분하게 두든지 요것들이 전부 다 딜리버리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운송인에게 인도라고 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부라고 그래도 지금 교부는 아닌 것 같은데 교부. 저도요 고민을 갖다 많이 하다가 남들이 번역을 여기 이렇게 있네, 했길래 교부. 그래서 교부 내어줌 그러니까 물건의 내어줌. 인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어줌이잖아. 일단 넘어갑시다.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참는다. 네, 운송인의 처분하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FCA 같은 경우에 운송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게 되면 그 위험이 이전되는 요건으로 갖추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2에 보면은 각 규칙에 보면 A2에 보면은 인도의 방법이 나와 있죠. 네. A2, A3에 보게 되면 인도의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인도의 방법은 본선상에 두면 된다, 운송인에게 교부하면 된다, 아니면 운송인이 이미 처분 상태에 두면 된다, 아니면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에 두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금방 제가 또 이미 처분 상태로 둔다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이미 처분 상태로 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데는 그냥 처분 상태로 둔다라고 표현을 같아요. 둘 다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처분 상태로 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물건을 구분하여 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at the disposal이라는 네, at the disposal of 누구누구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처분 상태로 두다, 누구누구의 이미 처분 상태로 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방법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외에 또 T로 시작되는 규칙들은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로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의 이미 처분. 네, T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로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고 그때 위험이 이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인코튼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본선상에 두거나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이미 처분한 상태로 두거나 아니면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두게 되면 인도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운송인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운송인의 교부라고 보이는데 운송인이 여럿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운반해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두 가지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결과는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적었어요. 아, 훌륭. 예, 그래서 본선상에 두거나 운송인에 이긴계하거나 운송인 이미 처분 상태로 두게 되면 그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독립된 운송 구간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운송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운송인으로 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긴 놈.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누구를 운송인으로 제일 긴 놈. 제일 긴 놈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제일 긴 놈을 운송인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운송 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하는 협약이 있어요. 협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운송 계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느냐, 그리고 제일 첫 번째를 말하는 건가? 그렇죠. 그 결론은 첫 번째인데 여기서는 이제 밑밥을 깔아둔다고 하나, 그래서 누가 운송인으로 볼 건가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밑밥을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누구를 여러 명이 꼈을 때 누구를 운송인으로 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해상 운송 가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도로, 철도 여기 낄 수도 있고, 또 항공 이렇게 낄 수도 있고, 또 주 운송 구간이 해상 구간이고, 또 목적지에서 또 도로, 철도가 이렇게 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운송인이 여럿이라고 하면 어떤 운송인에게 넘겨줬을 때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느냐, 그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걸 결정해야 되냐면, 운송인이 우리 그 헤이그 피스비 규칙 같은 데 보면 운송인이 책임을 다 안 지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100% 다 진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별로 안 중요할 수가 있는데, 면책되거나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 한도까지밖에 책임을 갖다 안 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도를 했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고 위험이 이전되는지 그걸 갖다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물론 매도인이 매우 신중을 기하여 단일 운송인이 운송의 모든 구간을 책임지는 하나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통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발생을 안 하겠죠. 왜? 운송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갖다가 졌으니까 통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에게 물건을 갖다 넘겨주면 거기서 위험이 이전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환적이 일어날 때 통운송이 아닌 것들 유형들이 순차 운송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순차 운송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환적이 일어날 때 자기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갖다 지겠다라는 거예요. 통운송 같은 경우에는 하나 운송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순차 운송이 되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인도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떤 운송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 인도로 인정이 되고 위험 이전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밑에 쭉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쭉 들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화면 정지 버튼 누르셔가지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서 물품은 언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운송인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A에게 교부하면 인도한 것이 되느냐, B에게 교부하면 인도한 것이 되느냐, C에게 아니면 D에게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의문점을 이렇게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눈문카고님이 일단 답을 냈어요. 그죠? 밑에 보면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그게 유추가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자꾸 우기는 거야.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운송인은 매도인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3자인 것이 보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코텀지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뭐라고요? 직접 운송하는 것은 운송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3자만 운송인이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독립적인 3자인 게 보통인데 그런데 그 독립적인 3자랑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는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설명으로 넣은 게 아니고 위에 그대로 본문에서 가로로 표시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 요거는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적인 3자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F로 시작되는 거는 주로 매수인일 거고 C로 시작되는 거는 매도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C나 F 같은 거는 보통 저렇게 가요. 예. 그런데 D로 시작되는 경우 EXW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운송수단을 갖다가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D로 시작되는 것,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좀 별로 없었겠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폴란드까지 막 실어다 주고 자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매매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독립적인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의 운송수단을 쓴다는 얘기죠. 자,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D로 규칙들. D로 규칙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FCA, EXW 이런 것들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세한 건 뒤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